트럼프가 조만간 지각을 뒤흔들 크고 놀라운 발표를 하겠다. 무역과는 무관하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일단 예상된 시나리오를 8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AR 규제 완화입니다. 이 SAR은 대형은행들이 사실 많은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본은 많이 두지 않고 대출을 너무 무리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내 돈의 비율을 총 자산 대비 제한하는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100억 원 내에서 국채가 30억 원이고 나머지 자산이 뭐 70억 원이다. 근데 여기서 뭐 대출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국채는 사실 무위험 자산에 가깝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위험 익스포저로 포함을 시키냐.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는 게 어떻냐라는 게 SAR 규제 완화입니다. 요 국채를 제외하게 되면요. 익스포저 규모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이 5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 비율은 갑자기 7%로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도 보유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도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의 국채 매입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점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특히 이러한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전체 세수 대비 국채 이자로 나가는 비중이 과거에는 6.9%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24년도 기준으로 18%나 될 정도로 국채 이자로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때 단기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영향인데요. 장기채의 금리가 과거에는 평균 2, 3%였는데 지금은 거의 4, 5%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낮춰야 된다. 그러려면 얘를 낮추려면 결국 장기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매수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SAR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국채 매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랑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의약품들의 가격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가격 상한을 글로벌 평균 가격 수준으로 지정해서 제한할 가능성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헬스케어에서 지출되는 비중이 금액이 1인당 거의 13,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근데 이게 전 세계 평균 대비 거의 2배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용들을 뭐 민간 보험사에서도 충당을 하고 자기 돈으로도 충당을 하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금에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이후에 조지 부시가 처방약에 대한 정부의 메디케어 보조금 지급도 추가를 하면서 갑자기 정부의 지출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회보장사에 대해서 세수를 1.6조 달러 걷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지출로 3.9조 달러를 쓰면서 이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2.3조 달러씩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값의 상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오버타임 급여세 면제인데 이거는 사실 대선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지금처럼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소비 심리가 반짝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버타임에 대한 급여세를 면제한다는 거는 오버타임에서 나가는 급여에 대한 거는 세금을 따지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1만 달러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오버타임 포함해서 모든 급여에 대한 급여세를 걷는다고 하면은 총 내야 되는 세금이 27,500달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시간 근무 중에서 일주일에 그중에서 10시간을 초과 근무 오버타임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면은 실제 세수 대상 급여가 8만 달러로 확 줄어들게 되고요. 1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내는 세금이 2만 달러로 기존의 27,500불에서 2만 달러로 7,500달러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1인당 연봉 11만 달러를 기준으로 버는 실제 남기는 소득이 7,500달러가 더 증가한다라는 뜻이고 추가적인 여유 현금이 생긴 거니까
소비나 이런 데 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급여세가 크게 감소한다라는 측면에서 세수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미국 소비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촉매제를 넣어준다라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상승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경기 부양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이런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정도의 효력을 내는 세금 감면 혜택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좋은 영향을.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미국 통신 서비스 수출을 글로벌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이랑 여러 국가들이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활용한 미국 통신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통신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로 하여금 더 우주 인프라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자본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동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 인프라나 국채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트럼프가 5월 중순에 이제 중동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형태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동이나 오펙 입장에서도 오일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고 미국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입장에서도 차라리 미국이랑 동반 성장하는 거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하려는 그런 옵션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가자 지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며칠 전에 가자가 이제 완전 파괴되어서 이제 거의 재점령이 공식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령을 했다라고 이제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쯤 돼서 트럼프가 저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요런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지구 영토에 대해서 이거를 미국에게 땅을 넘기겠다. 가자지구에 미국 식민지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미국은 영토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만 있다면 계속 전쟁이나 분쟁이 가속화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이쪽 지역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앞으로 셰일가스를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중동이 경쟁사거든요. 근데 그 중동의 영토를 가지게 되고 중동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고 중동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출을 더 가속하고 에너지의 패권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영국은 또 앞으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미국의 인프라나 국채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어떤 큰 발표를 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랑 색깔이 중국이에요. 하늘 색깔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똑같이 중국은 이 빨간 색깔 미국채에 대한 그 매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채나 미국채 금리의 안정성이 점점 그 변동이 커지고 안정성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장기채 금리에 대한 안정성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많고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 미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치웠는데 이때 일본이 엄청나게 사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당시의 시나리오처럼 요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영국도 같이 미국채를 많이 사줬고요.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가 이번에 또 발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장기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국채는 사실 개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MMF 자금을 보면요. 대부분이 사실 국채예요. 국채 금액이 거의 6조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MMF는 단기 운용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채를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총 발행해 놓은 단기채 규모 자체가 한 6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채는 대부분이 기관에서 소화를 했을 것이다. 여기 요거 빨간 색깔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장기채는 연준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연준, 외국인, 개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의 규모 크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준과 외국인들이 되겠죠. 근데 이미 연준은 올해 4월 1일부터 미국채에 대한 매도량을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매도량을 크게 줄인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4월부터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연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장기채 금리가 변동성이 심한 거는 사실 외국인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외국 사이드에서의 매수량이 크게 터져지면은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돼서 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과거에 7%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8%나 된 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단기채 비중 확대, 그런 영향들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국채 이자가 내려가줘야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사실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거의 기준금리 인하 전에 그 고금리 수준인 5%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국의 장기채를 대량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와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2026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 국채를 초과적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가 아무리 크게 증가해도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자가 높은데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초과 수당에 대한 감세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어쨌든 정부는 재정 적자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채를 많이 사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2026년도 6월에 북미 월드컵이 있는데, 이때 사실 거의 70% 정도의 게임이 미국에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캐나다에서 뭐 지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캐나다랑 지금 미국이랑 이제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됐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면서. 어쨌든 근데 캐나다 총리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분위기 반전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 앞두고 이제 캐나다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월드컵 열릴 때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고 하도록 뭐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장려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의 관광도 늘고 뭐 소비도 늘고 뭐 기업들 실적도 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좀 미국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 때 이제 미국은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려면, 소비 심리를 살리려면은 대규모 감세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급여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감세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되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영국 등한테 미국채를 많이 사달라 해가지고 장기채 금리를 크게 떨궈주면은 국채 이자 지출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다시 국채로 더 찍어서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 수가 있고 경기 부양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2025년도를 보내고, 그리고 2026년도에 6월에 또 북미 월드컵이 있어서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구조로 계속 우상향을 해나가다가 2016년도 11월에 중간선거 때 압도적인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나면은 2027년도부터 기존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들 있잖아요. 기업들의 투자들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되고 황금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장기적으로는 그려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 8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사실 이게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이슈나 지표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세안 패스 유튜브 멤버십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때마다 바로바로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데이터를 공유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에 있는 댓글에서 안내글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기업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고 그리고 미래에 얼마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현재 보유하는 현금이 얼마냐 등의 기업을 실제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진단하는 게 정말 좋은 투자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investing.com 프로에서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 최저가 프로모션이 5월 31일까지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실제 할인이 크게 감소해서 실제 구매하는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에 있는 댓글에 있는 안내글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